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한 주 한 주 바삐 보내다 보니 벌써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 마음이 참 쉽게 변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2월에는 그래도 새해 초반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3월이 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음 주말이면 벌써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면서 진짜 생활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강도도 높아져야 한다는 압박감마저 생깁니다. 새해에 마음먹은 각오를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생활하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학업에 전력 질주하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한창 바쁠 시기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차세대 일꾼들에게 에너지 넘치도록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면서 힘내라는 말만 멀리서 소리쳐 봅니다. 오늘의 토픽은 멕시코시티, 라스베이거스, 제키 로빈슨 동상, 장수 비결 운동, 그리고 전기자동차 현황입니다. 인구로 보았을 때 멕시코시티는 정말 전 세계 메가 도시 중 한 곳이죠.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인구가 2,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거주하는 한 사람 알레한드로 고메즈는 요새 식수 없이 생활한 지 3달이 넘어갑니다. 가끔 물이 나올 때도 1시간 정도 나오고 고작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 방울도 없이 없는 것입니다. 멕시코시티 안의 틀랄판 디스트릭트에 사는 고메즈 씨는 물 저장 탱크도 없는 상황이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 후에 그 물을 모아서 변기에 사용합니다. 필수적인 물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그동안 멕시코시티의 물 부족 현상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층 더 몇 배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메가도시 심각한 식수 문제에 처해 있고요. 그 이유는 정말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이것은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형편없는 도심지 개발, 붕괴되는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들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여기다가 기후변화는 더 문제를 심각하게 자극하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줄어든 강우량에 건조한 기간이 점점 더 길어졌고요. 기온도 높아졌고 이렇게 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 모두 합쳐져서 부족한 식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반면 정치가들은 문제의 심각도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심각도는 되돌리기 불가능한 레벨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멕시코는 상당히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7,300피트 높이에 위치한 멕시코시티는 그 땅이 점토, 클레이가 주성분인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멕시코시티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서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쉽게 받는 위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절대 이 멕시코시티가 이런 메가도시가 건설돼서는 안 될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25년 당시 마야 문명은 호수들이 줄지어 있던 이곳에 자리를 잡았죠. 섬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번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날들이 많았고 다리도 여러 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스페인이 점령하고 호수들의 물을 모두 다 빼내갔습니다. 카날과 숲을 다 없애면서 도시를 형성했죠. 결국 오늘날 멕시코시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제공한 계기가 됐는데요. 저지대에 습지, 강들이 생겨나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멕시코시티의 물 공급의 60%는 지하 대수층, 아퀴퍼에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가 가라앉는데 더 크게 기여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이것을 대체하는데 지금 도심지의 표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저지하고 있죠. 이러면서 멕시코시티는 점점 더 빠르게 가라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물을 공급하는데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소중한 물의 40%는 이 과정에 새어나가거나 손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개의 저수지 네트워크의 펌핑 스테이션, 또 카날, 터널로 구성된 쿠짜말라 워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곳은 멕시코시티를 포함한 밸리 오브 멕시코 지역의 물 공급의 25%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곳도 지난 몇 년간 가뭄으로 캐패시티의 39%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최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멕시코 전체의 60%가 지금 가뭄의 영향을 입고 있고요. 멕시코 시티는 90%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전망이면서 더 비가 내리는 우기로 알려진 4월과 5월까지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가뭄은 길어지고 폭염의 강도는 점점 더 커지면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의 현실과 맞물려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 공급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죠. 현재 멕시코시티 전문기관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앞으로 대규모 강우량이 없이는 6월 26일에 가서 쿠자말라 시스템은 완전히 셧다운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멕시코시티 물 공급이 완전히 100% 차단될 것이죠. 주민들에게 물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멕시코시티의 마르티 바르테스 구아달라마 시장은 이것은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오토노머스 유니버시티의 경제성장 및 친환경부서 대표인 파비올라 소사 로드리게스는 지난 10년 넘게 멕시코시티의 물이 완전히 고갈 상태가 올 것이라고 정치가들에게 경고해 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생각보다 해답은 간단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사용하고 난 물 처리 시스템은 잘 운영만 한다면 물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공해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기다 비가 오고 난 후에 제대로 빗물을 차단해서 저장하는 시스템, 또 이것을 빗물을 적절히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저수지 네트워크와 프라이빗 물 공급의 의존도를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 중간에 새어나가는 낭비되는 문제만 해결하고 효율성만 높여도 이런 아퀴퍼에서 빼내는 물의 볼륨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죠. 또 자연이 제공하는 강물이나 습지, 호수로부터 오는 혜택을 최대화해서 얻는 물은 정말 신선하고 인공이 아닌 자연의 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차원에 이런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쿠자말라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3년간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현재 워터 인프라스트럭처에 새로운 중간중간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간에 효율적인 우물을 설치하거나 물 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등 추가로 개발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매일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 시민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정치가들에 대한 비난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다른 문제는 부유층들은 이런 것이 완전히 남의 일로만 여기면서 큰 차이로 이 불만의 강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 말한 소사 로드리기스는 말합니다. 현재 멕시코시티로 들어오는 물의 배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불평등이 있다 말을 하면서 사람들 인컴이 물 공급을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말한 지역 틀랄판 디스트릭트의 또 다른 주민이 있습니다. 아만다 마르티네스는 물 부족은 절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늘 있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각도는 최근에 몇 배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물이 2주 동안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몇 배 더 심각한 현상이 올 것을 직감하면서 그 어떤 누구도 준비된 사람은 없다고 허탈해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환상의 도시 라스베가스, 한인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죠. 이곳은 연휴나 휴가철에 제일 많이 찾는 장소 중 한 곳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도 많이 변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라스베가스를 44번이나 다녀온 브라이언이라는 남성 이야기가 공감 많이 가게 만듭니다. 브라이언이 처음으로 이곳을 가본 것은 1985년, 그때 당시 20대 초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동생과 같이 봄방학에 처음 가본 곳인데요. 화려한 네온 사인에 눈부신 조명들, 오래된 혼다 자동차를 몰고 돈 없던 시절에 모텔 6에서 묵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들어간 트로피카나 카지노, 정말 기막힌 경험이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동생은 $100를 따고 본인은 $50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이거스에 데뷔를 가졌는데 뭔가 매번 본인이 그곳에 되돌아가게 마술을 걸어놓은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환상을 갖게 해주는 이곳은 운 좋게 돈을 좀 따면 모텔 6 대신 벨라지오에서 묵을 수 있게 해주고요. 혼다 대신 머세디스도 몰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려 44번 다녀온 것입니다. 도박벽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매번 다녀와야 하는 다양한 이유가 늘 있곤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구팀과 같이 다녀온 이벤트가 있었고, 저널리스트가 되어서 다녀온 적도 있고, 친구 결혼식 행사로 다녀왔고, 단순히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으면서 이어지는 수많은 스토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동안 라스베가스의 혁신적인 변화도 몇 차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만 애초 마피아 조직의 도박 장소로 생겨난 라스베가스인데요. 그 뒤로 디즈니랜드를 연상시키는 놀이동산 같은 곳이 되었다가 초호화 여행 목적지에서 이제는 최고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로 자리 잡게 변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그 아래 깔려있는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호텔과 카지노는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했어도 라스베가스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라스베가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처음 다녀온 후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신문사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이것이 더 현실화가 됐는데요. 같은 직장 동료 스투와 너무 콩짝꿍이 잘 맞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다가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 둘이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베이거스? 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스튜어트의 트럭에 탄 채 입고 있던 차림 그대로 4시간 운전길에 올라 깜깜한 사막을 지나면서 솟아오르는 흥분과 기대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죠. 경험해본 분들은 모두 공감하는 것이겠지만 깜깜한 모하비 데저트를 가르지르다 한순간 하늘로 솟아오르는 가물거리는 오렌지색 광채의 베가스 입구, 마치 사막 가운데 나타나는 오아시스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 당시 본인은 몰랐지만 80년대 라스베가스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오래된 호텔 카지노들의 그때 이름들 기억나시죠? 알라딘, The Sands, The Dunes, The Sahara. 몇십 년 동안 주름 잡던 이름들이었는데 그리고 당시 모든 것이 저렴했습니다. 스튜어트와 함께 블랙잭 한 번에 $2짜리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즐겼고요. 다운타운의 홀슈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 디너를 단돈 $1.99에 먹던 시절, 물론 육질이 최고 수준은 아닐지라도 베이크 포테이토에 베지터블도 근사해서 젊은 혈기에 이것도 엄청나게 맛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갔다가 호텔 방을 구하지도 않고 밤새 블랙잭하고 먹고 놀다가 새벽에 LA로 운전해 돌아온 적도 여러 번 됩니다. 돈을 딴 적은 별로 없지만 돌아오는 가솔린 정도 남은 채 돌아오고 짜릿한 애드벤처는 매번 그들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 이후 10여 년 동안 베이거스는 완전히 탈바꿈했죠. 한층 더 팬시해지고 스플래시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변했습니다. 몇 배 더 휘황찬란해졌죠.
그때 당시 이 갬블링이라는 것은 네바다주의 완전 독점이던 시절이 지나고 더 이상 아니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을 변화시키고요. 그러면서 초호화 쇼핑몰, 유명 요리사가 이끄는 최고 식당들이 들어서고 최고급 스파에 짜릿한 놀이동산 라이드가 등장하면서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서크 데 솔레이 같은 엔터테인먼트도 줄줄이 자리 잡았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길거리에서 즐기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말해서 초호화 메가 리조트로 변한 것이죠. 1990년대 솔트레이크시티 신문사로 옮긴 브라이언은 그때 당시 베이거스에서 새로운 변화를 커버하러 들리게 됐습니다. 1998년 그때 당시 가장 비싼 가격 16억 달러를 들여 건설된 새로운 벨라지오 호텔 오프닝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모텔 6 시절과 어마어마하게 대조인 셈이죠. 호텔 라비에 미소를 머금고 지나가는 모하마드 알리의 모습에 카지노계 거부인 스티브 윈이 리조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도 최고 인기인 춤추는 워러쇼를 구경시켜주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리조트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본인 회사를 포함해 모든 리조트를 MGM 그랜드에 판 것이죠. 이때쯤 친구 스튜어트와 본인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이를 조금 먹었습니다. 젊은 시절 기동성은 떨어지고 철이 조금 들면서 갬블링도 예전만큼 하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가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뭔가 에너지를 주는 장소이고 이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카니발 같은 분위기에 거대한 건축 양식,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장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들어선 베네이션, 또 롤링스톤즈 쇼, 밥 딜런, 블루맨 그룹 라이브 쇼 등을 구경했고요. 돈을 딸 때도 있었지만 잃을 때가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2020년 3월 팬데믹이 선언되고 당시 베가스를 가게 되었는데 팬데믹 선언 24시간 만에 NBA, NHL 모든 대학 농구 토너먼트는 캔슬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깥 세상 현실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도시 같은 환상의 장소 라스베가스도 이번 팬데믹은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죠. 라스베가스의 스트립은 2달 반 동안 완전히 셧다운됐습니다. 이제 2024년 라스베가스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베가스를 상징했던 최고급 All You Can Eat 뷔페에 NFL, NHL, WNBA, 조만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도 팀이 옮겨올 것이면서 한순간 라스베가스는 스포츠의 메카로 변했습니다. 반대로 라스베가스를 싫어하는 이런 것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요. 물론 엄청난 관광객, 트래픽, 호텔 사이즈도 점점 커지면서 호텔 안은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가는데 미로 같은 곳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시간도 걸립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브라이언은 늦은 밤까지 놀다가 젊은 시절처럼 다음날 번쩍 일어나던 시절은 다 지나간 느낌입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대표적인 대형 리조트들도 크게 가격들을 올렸습니다. 친구 몇 명과 드링크 한 잔씩 주문하고 150달러가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제 베이거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겠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9월 베이거스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베이거스의 최고 관심사는 거대한 오rbit같이 생긴 구, 스피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해가지만 환상의 도시 라스베가스의 마술은 여전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야구계에서 흑인 컬러 베리어를 깬 아주 유명한 제키 로빈슨 다 아시죠?
이 등번호 42번의 제키 로빈슨 동상이 도난당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도둑질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징적인 인물 동상이 도난당했다는 건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상은 도난당하고 나중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파괴되어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 일어난 일인데요. 캔자스시리의 유스 베이스볼 필드 공원에 서 있던 제키 로빈슨 동상, 하룻밤 사이 발목이 절단된 채 발견됐습니다. 남은 구리백 신발만 남았는데 이러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캔자스시리 경찰은 이번 사건은 치명적인 무책임한 범죄라고 비난했고요.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치타 폴리스 디파트먼트도 동상은 철저하게 파손되고 발목까지 절단해 트럭에 싣고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도무지 어떤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에야말로 우리는 커뮤니티 차원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곳에 범인의 트럭으로 간주되는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는데 은색 SUV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불에 탄 채 동상이 발견되고 이번 달 초에 들어 결국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범인은 45살 남성 리키 엔젤 알드레테였는데 중범죄 절도, felony theft형이 책정됐습니다. 동상을 절단해 훔쳐간 뒤 완전히 파괴하고 해체한 것입니다. 이 공원은 유스 베이스볼 리그 제키 로빈슨 번호를 딴 리그 42의 홈인 곳입니다. 현재 $150,000 바운드로 세드윅 카운티 제일에 잡혀있는 범인은 다른 케이스로 인해서 잡혀있다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밝힌 이번 범죄 동기로는 단지 파괴해서 금속 스크랩을 팔려는 의도였다고 말을 하면서 증오 범죄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다른 범죄 케이스와 납치, 보호관찰 위반 등 이런 혐의들로 지속적으로 잡혀 구류 중이었습니다. 위치타 경찰청장 조 설리반 씨는 우리 커뮤니티의 소중한 것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체포 이후에 나타나는 추가 정보는 즉시 알릴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상이 사라지고 5일 정도 지났을 때 가비 파크에서 불에 탄 채 동상은 발견되었고요. 비디오에 소방관들이 담아왔는데 동상의 가치는 상징적인 명과 비교하면 별 의미도 없지만 $75,000로 치는데요. 그동안 이 일이 벌어지고 고펀드미를 통해 합쳐진 액수는 $300,000를 넘어갑니다. 리그 42의 최고 디렉터인 밥 러츠지는 USA Today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모인 $300,000와 개인 도네이션으로 동상을 새로이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네이션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캔자스주에서 벌어진 제키 로빈슨 동상 파괴는 컬러 베리어를 무너뜨린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데요. 그때 당시 수많은 단체들은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당연히 제키 로빈슨이 대신하는 메시지의 무게 때문이었죠. 실제 미국 내 이렇게 돌아보면 제키 로빈슨이 가져다주는 이 차별에 맞선 지속적인 투지를 보여준 것은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거기다 리그 42가 앞장서고 돈을 들여 여기 파크에 세워놓은 동상은 이곳에 와서 뛰어노는 수많은 어린 유스 베이스볼 리그가 벌어지는 곳이라 그 의미는 몇 배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것은 정말 추하기 짝이 없고 뻔뻔함을 지적하고 비난의 목소리 강도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과연 범인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장난이 도를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종차별 이유였을까요? 아직 진짜 이유는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인종차별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면 진짜 깊숙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요. 단순한 절도 수준을 넘어 한층 커다란 문제일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동상의 절도와 파괴는 현 커뮤니티에 모두 한 목소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층 더 하나로 똘똘 뭉치게 자극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상이 사라진 장소에 나타나 안타까워했고 복구를 위해 강력한 한 목소리가 되었다고 러츠지는 강조합니다.
현재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미국 현실 가운데 이번에 제키 로빈슨 동상을 둘러싸고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니그로 베이스볼 리그의 프레지던트인 밥 캔드릭 씨는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리면서 동상은 훔칠 수 있지만 동상이 의미하는 정신, 스피릿은 훔쳐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동상이 훔쳐가서 절단되어 받은 상처로 인해서 로빈슨이 선수로 뛸 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서 얻은 결과처럼 선은 악을 넘어선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각도로 볼 때 정말 어글리하고 잔인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로빈슨 정신을 또 한 번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같은 영향을 주게 만든다고 합니다. 러츠 씨는 이번 파괴로 오직 남아있는 발과 야구 스파이크의 클리츠는 캔사스시티에 위치한 니그로 베이스볼 뮤지엄 박물관에 기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4월 11일 전에 옮겨오기를 희망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4월 15일이 제키 로빈슨 데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클리츠가 도착하는 날 박물관은 세레모니를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박물관의 또 다른 비극적인 역사의 마커 옆에 바로 옆에 전시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의 마커는 바로 2021년 일어났는데요. 제키 로빈슨이 태어난 조지아주의 카이로에서 마커의 총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이것도 박물관에 기증되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 옆에 클리츠는 전시시킬 예정입니다. 캔드릭 씨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달시켜야 할 스토리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극으로 시작된 동상 이야기가 야구 역사의 커다란 일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 어린 세대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장수하는데 정기적인 운동은 필수적이죠. 그런데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임, 꾸준한 활동은 건강에 너무 좋은 것인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잠도 잘 오고요. 정신 건강도 한층 날카로워지고 또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낮춰줍니다.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고 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현대인 중 거의 대부분이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고 사는 현실입니다. 2023년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연방정부가 추천하는 이 권장하는 운동량이 있죠. 하루 최소한 20여 분 정도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현대인의 목표로 봅니다. 그런데 전체 중 3분의 1도 이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까요? 물론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운동이 어려울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대 생활이 주 요인입니다. 하루 종일 움직임이 거의 없는 sedentary lifestyle인데요. 이것은 직장에서도 그런 모습이고 집에 와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가까운 거리도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움직이고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 생활에 익숙해 있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이 진화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는 신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음식을 먹을 것을 찾고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여야만 했던 것이죠. 인간은 생존의 이유로 많은 활동량이 요구되게 진화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능할 때는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그런 의도로 쉬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중력이 당기는 방향,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한 것이죠. 그렇지만 현대 생활에 예전 원시인들 시대처럼
움직여 다니면서 음식을 찾아다니지 않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운동하기 싫다는 생각이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발달한 현대 생활에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본능에 최고로 다양한 옵션과 찬스를 주게 변하면서 휴식이 더 이상 우리 건강에 베네핏을 주는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는 연구가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새 연구 결과를 보면 정기적인 운동의 강도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운동의 모티베이션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 특히 여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LA 시더 사이나이 병원의 예방 심장내과 분야의 디렉터인 닥터 마르타 굴라티 박사는 여성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남성들에 비해 운동을 절반만 해도 충분한 비슷한 베네핏을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30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운동을 하진 않은 남성에 비교해서 사망의 위험도는 18%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140분 정도 했을 경우 비슷한 사망 위험도 감소를 얻었다는 것이죠. 남녀에 무관하게 그런데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량이 300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더 많이 해도 그 베네핏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같은 레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팀은 근력 운동을 두고도 비슷한 연구를 시행했는데요.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일주일에 단 한 번 근력 운동을 하면 남성이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에 해서 나타난 베네핏과 비슷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갈루티 박사가 말하는 것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다고 강조하면서 근육이 남성들보다 적다는 점에 적은 양의 운동으로도 충분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기다 폐나 심장 호흡기의 남녀 간의 차이와 생리적인 다른 점들도 이런 운동량의 차이로 얻는 베네핏의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 연구팀은 1997년에서 2017년 사이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에 나타난 40만 명의 운동 습관에 대한 것을 분석해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질문에 답한 것들이죠.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사망 기록과 비교했고요. 연구 기간 동안 이 중에 4만 명 정도 사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움직임에 지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또 연구 첫 2년 만에 사망한 케이스 등을 제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한적이었던 것은 운동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본인이 리포트한 형식이라 이것이 늘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죠. 또 운동에 대한 질문도 남는 프리타임에 운동을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신체적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연구가들은 매일 살아가는 일반 활동량이 높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의미를 찾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결론이죠. 이런 다양한 한계들로 인해 갈루티 박사 견해는 이런 점을 확인하고 컨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 방향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다른 여러 개의 연구 결과가 그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 것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몸은 절대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은 단순히 사이즈만 작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녀 간 성에 따른 차이점이 이 연구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남성의 스탠다드를 사용해 왔다면서 이런 것에 여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예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추천하는 활동량 가이드라인만 보아도 미국의 성인이라고 하나로 정해놓고 일주일에 150분가량의 중간 정도 레벨 유산소 운동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을 권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에 이것을 만족시킨 성인은 2020년 남성 중 28% 그리고 여성 중 20%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들 중 여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상당수는 알고 보니까 장수 비결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떠나서 남녀 무관하게 아무리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합니다. 절대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무엇이건 조금이라도 운동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몇 배 낫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앉아있는 것을 줄이고 더 움직이라고 추천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길거리에 전기 자동차들 많이 늘어났죠. 최근 테슬라 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을 내렸고 포드 역시 전기 픽업 트럭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 자동차 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다시 고려 중인데요.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겠다는 이전 자세에서 변화가 보인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연방정부 EPA는 모든 자동차 생산 회사에 전기 자동차 요구 조건을 다소 느슨하게 바꾸게 고려 중인데요. 한때 가솔린 자동차를 지구상에서 빨리 없애버릴 듯 강경한 자세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전기 자동차 세일이 100만 대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대했던 170만 대 미치지 못하는 146만 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 폭의 트렌드가 산업계가 애초 기대하고 전망했던 것보다 낮다는 판단이죠. 이런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전기자동차의 높은 가격,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미비한 충전시설, 또 혼란스러운 세금 텍스 크레딧 룰이 대표적인 이유들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자동차 가격을 하락시켰음에도 전기자동차 가격은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여전히 높습니다. 보통 5만에서 6만 달러를 가져야 기아 EV6나 캐딜락 리릭 일렉트릭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 바이어들에게 가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선택폭이 여전히 좁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전기자동차가 비싼 SUV가 주를 이루고 세단이나 소형 모델은 많지 않은 현실이죠. 또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타겟 고객들도 변해왔습니다. 애초에 전기자동차 매니아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전기자동차 고객이 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초기 전기자동차 가격에 붙어있던 높은 프리미엄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유로 포드 자동차는 마크 2 가격을 최근에 낮추었고 한층 더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자동차 생산 플랫폼을 만들어 미래 전기자동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다 여전히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현 연방 에너지 디파트먼트가 예측하기로는 미국 내 2023년 가서는 18만 2천 개 초고속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숫자는 겨우 4만 개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 4분의 1은 모두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 소비자들 입장을 보면 가솔린 자동차건 전기 자동차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전이나 가솔린 필업이 쉬워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크레딧 카드 한번 긁고 충전에 꼽고 충전이 마무리되고 신속하게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것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앞에 말한 대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 충전 스테이션 숫자는 다른 주에 비해서 몇 배 많습니다.
반대로 미시시피나 몬타나주 같은 곳은 물론 인구는 적지만 충전 스테이션이 그렇다고 전체 몇백 군데가 답니다. 물론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점 중 하나는 집에 충전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치 가솔린 펌프를 본인 집 거라지에 갖고 있는 격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 풀 탱크가 갖추어진 셈이죠. 그렇지만 집 바깥에서 충전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는 가격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한층 더 비쌀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깥에서 충전할 경우 대부분이 레벨 2나 3인데 레벨 2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면 빠른 레벨 3 충전을 이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은 가솔린 주유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유소는 어디를 들리건 큰 상관이 없는데 전기 충전의 경우 다른 네트워크는 다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다른 앱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은 사전에 어디서 충전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양한 앱과 전기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모든 것을 한층 더 쉽게 해주기는 합니다. 한 가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외곽으로 나가서 차고가 붙어있는 고급 주택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죠.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은 비싼 전기자동차나 주택 구입이 힘든 사람의 경우는 퍼블릭 차징을 이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생산 회사 차원에서는 더 많은 충전 스테이션 건설에 최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BMW, 제너럴 모터스, 혼다, 기아, 머세디스 벤츠 등 모두 하나가 되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3만 개 이상 충전 시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모든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앞으로 충전 시스템을 테슬라와 같은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팔리는 모든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집과 다지를 만드는 스텔란티스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칼로스 타바레스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현황은 제일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고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몰에 쇼핑을 갔을 때나 식당에 갔을 때나 운동하러 GM에 갔을 때 자동차를 파킹했을 때 바로 옆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충전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충전 시설의 숫자는 절대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실은 바뀌어 갈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최소한 2-3년 안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주어지는 세금, 텍스 크레딧은 구입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가격대가 높은 전기자동차 문제를 일부 해결해 주는 격이죠. 그렇지만 여기 적용되는 룰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가 어디서 조립되고 생산되었는지, 배터리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일부 파트가 어디서 온 것인지, 또 자동차 가격, 또 그 사람의 1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제한이 모두 가해지는 것이죠. 아주 복잡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점점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세금 크레딧을 받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받는 크레딧을 기다렸다 세금 보고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동차 구입 당시 클레임을 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세금 텍스 크레딧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유로 리징을 통하는 방법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금법에 의하면 자동차를 리즈하는 것은 연방세금 크레딧에 대부분 적용되는 제한이 면제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 리즈 인센티브를 크게 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는 쪽으로 제공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루폴로 인해서 앞으로 리즈를 통한 숫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요새 길거리 다니는 전기 자동차 숫자는 엄청납니다. 테슬라로 시작된 전기 자동차 시대는 이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뜨거웠던 열기는 약간 식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하면서 정부 차원에 세워놓은 계획과 목표도 조금의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두에는 다양한 요소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충전 인프라스트럭처에 연관된 사항들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 충전 시설은 숫자적으로 절대 부족하고 집에 충전 시설을 설치해 놓는 경우도 모두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처음 나오고 흥분을 일으킨 지도 어언 10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이것이 진정 모든 사람들이 구입을 하게 만들려면 하루빨리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